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1%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 진행되었고요. 코스피는 2600선 깨지면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860 중반선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8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코스피가 이제 좀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그런 단기 차익 물량으로 좀 오늘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3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74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 나스닥도 간밤에 하락을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니케이도 0.5% 정도, 상해 종합도 0.4%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670선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빠르게 꺾여서 21선 근처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21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곡차곡 이제 이 코스피가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평선은 이미 정배열이 되었고 전고점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의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위아래로 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쯤 해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8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어제도 1조 2천억 매도를 하면서 오늘 어제 이렇게 2조 가까이를 기관 투자자가 쏟아냈습니다. 금융 투자가 5,700억 매도했고요. 어제는 1조 매도하면서 오늘 어제 합쳐가지고 한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물량이 지금 금융 투자로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매수를 진행했던 이 투자자가 이제 저렇게 단기 차익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틀 정도 크게 매도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매도를 끝내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그 시점이 크게 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뭐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860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이틀 정도 조정받았지만 뭐 크게 지금 하락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코스피보다 조금 약하게 올라가면서 조정도 조금씩 받으면서 크게 지금 추세 깨지 않는 상황 속에 계속 우상향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투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매도를 했지만 어제와 뭐 동일하게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뭐 사실 코스닥이 이 수급이 빠진다고 해서 증시가 떨어지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이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 수급에 관계없이 좀 진행되는 것이 이 코스닥이고요.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기술적인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코스피만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수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2원 정도 하락해서 1309원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와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1280원 정도를 두고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 일단 고점을 찍고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60일선도 내려가고 있고요. 21선, 5일선이 아래에서 지금 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의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추가 이 인상 가능성이 없고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이 환율이 무리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진행될 거고 이쯤 해서 다시 한번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1280원 정도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뒤에는 1280원이 깨지면 이전 저점까지 크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환율이 반등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하락세가 느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하 시기가 기대치보다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소식에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예상처럼 진행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환율까지 살펴보았고요. 네, 지수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증시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는 0.2%, 0.3%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보합 수준이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저께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되었고요. 지금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분을 메우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을 이어갈지 그런 분위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가 1% 정도 올라서 73달러, 천연가스가 지금 3% 정도 올라서 2.7달러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요. 그래도 1년 평균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천연가스는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쟁이 터지면서 좀 올라갔던 그 가격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에너지 가격이 뭐 안정적인 상황 속에 크게 뭐 무리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도 점점 이제 뭐 하향 평준화되면서 크게 지금은 70달러, 뭐 80달러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96%고요. 4%를 찍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이제 빠르게 올라간다면 좀 증시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서서히 뭐 이 올라가는 뉘앙스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급락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증시에 타격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금리 상승이 마무리될 것 같고 국채 가격이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원 하락해서 0.2% 하락했고요. 15,5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크게 거래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 이 가격은 15,640원으로 마무리되어서 조금 올라갔지만 뭐 사실 이 거래량으로는 올라갔다라고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줄었고요. 150만 주로 1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그런 150만 주 수준대였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가격대에서는 크게 이 가격을 변동시킬 만한 그런 수급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지금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적은 거래량으로서도 이 횡보 흐름을 만들면서 이 구간 동안 또 수급을 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올라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금은 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면서 보았지만 이 줄 세우는 이 과정은 계속 우연히 그 과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수급을 살펴보면 자, 제가 줄을 좀 잘못 그었는데요. 네, 요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대를 진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횡보를 해서 한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적은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수급을 변화시키는 이 그래프를 좀 이제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이고요. 결국에는 또 하나의 매직 구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1선을 계속 이제 터치를 하면서 옆으로 질질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늘리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60일선도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아주 이쁜 그림으로 정배열할 가능성이 높고 적은 거래량으로 이제 많은 물량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율이 높은 구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영역이지만 그래도 이 구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분명히 그런 명분이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주가는 점점 위로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좋은 소식들이 1분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만 더 보면 분명히 변화하는 그런 주가가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분기는 분명히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진입을 해서 주가가 좀 놀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3일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 좀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꾸준히 지금 수급이 올라와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첫 지점과 나중 흐름의 이 지점을 보면 결국엔 기관 투자자도 많은 수급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 종목을 오랫동안 이 두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주가를 떨어뜨렸을 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수급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뭐 이 고점, 저점을 중간 정도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6,000원 후반대에서 17,000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형성한 평균 단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이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참여한 그런 신주에 대한 평균 단가도 지금 뭐 13,000원, 12,000원 뭐 요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무리 합쳐봤자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그런 집계를 하면 13,000원, 14,000원 정도 그렇게 좀 집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2만 원 찍고 내려오는 것은 그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잠깐 올라왔다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매집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좀 더 높은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런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참 이제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점점 이제 이 한쪽 방향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대한 그런 시기, 폭발적인 거래량,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것인데요.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웬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고요. 뭐 제가 재무제표도 이제 분석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미래를 이제 계속 분석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주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기업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 그다음에 보여지는 그런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계속 이 분위기를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다시 올라갈 준비를 진행 중이고, 네, 그런 것들을 천천히 네, 올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네,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연 단위로 보면 아주 높이 치솟았던 주가가 지난 한 10년 동안 네,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아주 저점을 그죠 거의 상승분을 다 찍고 떨어진 뒤에 다시 네, 이평선을 정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조금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시키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고요. N자로 네, 연봉을 올리면서 진행되기를 좀 바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네,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 네, 기관 투자자가 13만 주, 14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금융 투자가 21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 그 이상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는 3만 7천 주, 4만 8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약 매수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려한 것 대비해서는 네, 연기금 투자자는 연속적인 큰 매도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네,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오늘 뭐 크게 매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3만 8천 주 매도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 몇만 주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매수가 잡혔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690만 주로 네, 전날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748만 주에서 691만 주로 약 57만 주가 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고요. 이전에는 뭐 10만 주, 뭐 많으면 20만 주 이렇게 좀 재미없게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새해 첫날부터 690만 주까지 바짝 네, 공매도 잔고를 감소를 시키면서 상당히 지금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바짝 이제 매수가 되었을지 아니면 연초 들어서 공매도 상환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확실히 남은 공매도 수량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남은 690만 주 정도도 어떻게 상환을 하는지 네,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이 우리의 페이스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계속 상환 중이고요. 대차 잔고는 어제 바짝 줄었는데 오늘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만 주 상환되어서 뭐 체결은 30만 주 진행돼서 사실 뭐 3만 주 늘었네요. 그래서 전날보다 조금 늘긴 했는데 뭐 거의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수급의 네, 대차 잔고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3천만 주 근처에 있던 대차 잔고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지금 2,400만 주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네, 지금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신한증권 17만 주 매도했고 메리츠에서 13만 주 매도했는데요. 뭐 크게 이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신한증권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는 어제는 없었습니다. 매수에도 네,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뭐 크게 매수 매도에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을 보면 13만 주 매수였고요. 오늘은 13만 주 뭐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제도 2만 9천 주로 매수가 잡혔고요. 그래서 14.67%로 네, 어제보다 0.02% 외국인 보유율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보유를 이때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 정도였습니다. 21% 정도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2000년도 네,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피크를 찍을 때쯤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한 뭐 14%, 15% 정도까지 줄어들었었고요.
네, 그 이후로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가장 낮았던 적이 아마 2019년 정도, 네, 2020년 정도였는데요. 그때가 4%에서 5%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14.67% 거의 14.7%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늘어난 상황인데요. 자, 이 기업이 돈이 되지 않고 기업이 배당도 주지 않고 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지금 주가도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는지 네, 그 이유가 정답을 하루아침에 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라는 것으로 네, 판결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천천히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15% 이상까지 다시 네, 지분을 높이는지 그런 것들 볼 거고요. 네, 계속 이렇게 매수하는 분위기는 나쁜 분위기가 아니고 좋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분석 다 마쳤고요. 오늘 가져온 소식들 몇 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주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네,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3년에 이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성과로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다른 뭐 이 언론들도 막 이제 대서특필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목표 수주액이 사실 8조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5%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여기서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주 집계를 보면 한 7조 정도에서 7조 5천억 정도로 살펴보았고 8조 6천억보다 조금 달하지 못하는 이 수주액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정보로 이렇게 9조까지 이 수주가 달성되었다라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실제로 이쪽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과장을 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고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두산 표를 쓸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일단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목표가 8조 6천억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개별 기준으로 8조 6천억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조금 더 이 내용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분기 보고서를 발표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2월 후반 정도는 가야지 발표가 될 거고요. 사업 보고서도 3월 정도까지 가야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분명히 이렇게 수주 목표치가 거의 달성되었다, 그 이상으로 달성되었다라는 소식은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1년 수주액이 10조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10조 원을 돌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9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10조 원을 다시 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가 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청정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의 그런 과감한 체질 개선이 지금의 이 수주 달성을 이루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7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한 거고요. 사실 이 영업이익의 1조 4천억은 두산 밥켓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그런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도 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도 이 작년에는 사실 이 매출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익률도 좀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수소 지원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받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밥켓이 뭐 작년처럼 계속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사실 올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건설 기계에 대한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자회사 실적도 좋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점점 시장 상황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요 수주 소식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이 2조 9천억, 거의 3조 규모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발전소가 1조 원, 우즈베키스탄 에카 천연가스 발전소 기자재 공급이 사실 500억 정도, 60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신한울 3, 4호기에 주설비 공사가 1조 1천억,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큰 건으로는 이제 7조 가까이가 좀 예상이 됐는데 그 이외에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얼마나 이제 수주를 했는지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9조 정도라고 발표를 하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SMR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의 그 첫 초도기가 사실상 이제 그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기자재 발주가 이제 진행되긴 했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SMR에 대한 추가 원자로 수주가 아직까지 그 발표가 없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는지 일단 이렇게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 SMR 시장은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그렇게 이제 필두로 시작해서 미국 내에서도 SMR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 수주액이 1조 원 정도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제 뉴스케일 파워 기준으로 SMR 6기가 들어가는 그 480메가와트급 정도가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서 기자재를 수주했을 때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기가 1년에 2개 정도가 수주가 되면 1조 4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조 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아마 프로젝트가 매년 2기 정도씩 계속 들어갈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SMR 대형 원전 이외에도 원전 해체라든지 그런 캐스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일 개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노후화된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그런 이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3조 원 가까이의 또 이 LNG 시장이라 3기가와트의 그런 LNG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삼면에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지금 커진 상황이고 2023년까지의 그런 수주액이 아주 적게 느껴질 정도로 앞으로 수주할 수 있는 분야가 넓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올해 두산에너빌리티가 매출액이 20조 가까이로 최대 20조 가까이로 지금 추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많았고 올해 수주 목표를 2월 중에 발표를 한다라는데 아마 10조 가까이로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또 한번 보여지는 것이고요. 성장하는 기업에 굳이 우리가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가면 성장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횡보를 하더라도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시작과 끝점이 보여주는 그런 평균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집을 지금 진행을 해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강점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고장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데요. 한수원의 AI MD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국에 26기의 원자력 발전소 약 1만 2천 대에 이르는 화전, 전력 설비를 매일 감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이 원전 설비 자동 예측 진단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수원의 중앙연구원 통합 예측 진단 AI 센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핵심 설비의 고장 징후를 찾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원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이 고장, 그다음에 발생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분명히 그런 징후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그런 똑같은 징후가 나타났을 때 경고 알람을 띄우거나 그다음에 이 진단에 대한 이 필요성을 강조를 시킨다면 충분히 이 원전 운용에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리 그런 예상되지 않은 이 정지 이전에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누적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뭐 미국 이 원전이라든지 프랑스 원전이라든지 그런 쪽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또 진단 과정에서 더 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향후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원전을 많이 운용해 보지 않은 이 국가 입장이라면 좀 더 유저 입장에서 좀 친화력이 있는 그죠? 사용하기 쉬운 그런 쪽을 선택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싼 쪽,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쪽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우리나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 올해 1분기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이 지금 이제 뭐 제목은 이렇게 2023년 원자력 생산량이 좀 감소했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뭐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설비 개선에 대한 작업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일단 주 내용은 테멜린 1, 2호기 뭐 연료 주기 요것도 이제 주 내용은 아니고요. 이 다음 내용입니다. 체코 재무부 장관 스탄주란가요? 정부가 두쿠바니 입찰 최종 선정사에게 하기로 예정된 추가 3개 호기 건설 제한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임기 내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이제 CZ사가 2월 초에 정부 입찰 평가 내용을 전달할 거고요. 이때 아마 입찰자가 거의 선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표가 될 것 같고 그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그 기업은 이 두코바니 원전 이후에 추가로 건설하는 그 3호기에 대해서 3개에 대해서 이 건설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1개 들어가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총 4개에 대한 건설 이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사실 제일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그 폴란드 원전이 지금 이제 폴란드 이 정부가 변경이 되면서 조금은 그 진행 상황이 더디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11월 이후에는 아직 큰 소식은 없는데요. 일단 뭐 2달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수주가 작년 수주가 9조, 올해 목표가 거의 10조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2026년 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소 사업에 대한 영향이 또 증가하면서 계속 다음 단계의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그런 이 그룹 전체가 좀 이제 이 계열사들을 키우면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두산 지오 솔루션이라든지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분명히 뭐 이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할 텐데 그 기간 전에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가치로 집계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그런 그 IPO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으로 또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고민을 좀 하면서 올해는 이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고
작년까지 좀 힘들었던 시장, 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보상받을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